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변희재, 오늘도 변희재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변 대표, 오늘 주제를 이런 보수로 정권 창출이 좀 가능하겠는가, 그걸 주제로 이야기 좀 하죠. 그러니까 정권 창출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요즘에 무슨 보수, 저는 요즘 보수 모임 안 나가는데, 네. 그래도 인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다 가다 뭐 만나는 일 있을 거 아닙니까? 모임 안 가지만은. 네. 지금 보수 인사들 모여서 매일 얘기하는 게 정권적 창출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정권적 창출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보수라고 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정권적 창출이 안 되는데, 모여서 맨날 정권 창출만 얘기하니까 예. 한심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예. 저 사람들과 완전히 결별해야지만 정권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새누리당은 당연히 거의 전체가 포함이 되고, 예. 이 새누리당에 진입 못한 마이너리거, 이 장애 보수라는 사람들의 예. 상당수입니다. 이게 뭐 일부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 이 사람들의 멘탈과 정신 상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투쟁력, 도덕성 볼 때는 절대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하고 예. 완전 결별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결별하고 정권 창출을 하면 그게 보수 정권 창출이냐, 예? 유사 좌파 정권 창출이다, 또 이래 이야기할 아니 수도 있지 근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지금 일단 이거 봅시다. 지금 새누리당 주위에서 예.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는 반기문 씨 이 측근 그룹들 보수 절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 자칭 보수들. 예. 예, 표 떨어진다고. 예. 자 이번에 남경필 도지사가 캠프를 구성하는데, 윤여준과 한한상이 서울대 교수, 이분 뭐 거의 좌파 아닙니까? 한한상 씨는 거기에 경기도에 무슨 뭐 단체 뭐 산하 기관에 장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대선 캠프랑 마찬가지인데, 예. 도 자체가. 예. 그냥 남경필 씨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쪽 보수는 들어와봐야 표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의 지탄만 받으니까 빼고 좌랑 손잡아서 정권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오세훈 씨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세훈 씨 서울시장 됐을 때 바로 최열 환경운동연합하고 손잡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원희룡 지사, 뻔하지 어떤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서울시장 할 때 월급을 박원순 씨한테 기부 안 했습니까? 지금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게, 예. 일단 저 사람이 뭐 보수냐 따지기 전에 예. 지금 대선에 나가겠다는 사람들 치고 이 자칭 보수와 손잡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술 좀 사주고 있는 게 김무성입니다. 그래서 김무성한테 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근데 김무성 전 대표도 이 본인이 새누리당의 대표를 할 때는 강경 우파처럼 말을 하다가 대표직을 가기 전이나 대표직을 놓고 난 이후에는 새누리당이 거부 정당이라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자칭 보수한테 이제 술도 안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술 좀 사고 다니는 게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럼 자칭 보수들은 뭘로 정권 만들겠어요?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 너희들 오지 말라 그러는데, 일단 이 현실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표에 영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왜 자칭 보수를 멀리 하느냐? 이제 하나하나 따지자 이거죠. 하나하나. 예. 뭐가 문제인지를. 첫 번째, 일단 보수라고 하면요, 부정부패 옹호 세력으로 찍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보수단체라는 사람들이 부패 척결의 깃발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패 척결 좀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니까, 보수가 아니니까. 보수가 아니니까. 항상 이 부패 척결은 어쨌든 좌익단체가 들었지, 보수단체 치고 부패 척결을 들어본 적이 없고, 대부분 부패 척결할 때 그쪽 부패 세력을 옹호한 게 맞지 않습니까? 아, 맞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뭐 검찰청 앞에 보수단체라는 사람들이 가서, 자 2013년 여름인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 뭐 어떻게 처리하지 말라면서 하고 이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장애 보수라고 부르는 세력들이 부패 옹호 세력이자, 솔직히 말하면 이 한 자리 받을 때까지 대기하는 세력이자, 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하청 세력 아닙니까? 요 하청 용역 세력. 평생 그 하층만 받는 세력이고 절대 메이저리그로 못 들어가는, 그냥 그래서 그 중에서 100명 중에 1명 정도 어떻게 줄 타서 올라가는데, 네. 그거 받아 먹으려고 다 줄 서가지고, 예. 야 너희들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 어떤 대선 주자가 이런 사람들과 손잡고 대권에 가겠습니까? 다 오지 말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한 명쯤 줄 타고 올라가서 뭐 어디에 뭐 이 사회 이사 뭐 이런 거 정도 하면 좀 짭짤합니까?
월 한 3,400만 받고 아 그거 받고 네, 그렇게 네, 열심히 요즘 그 편을 든 사람 하나 있더만요. 네, 나팔수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계속 밀려 나가는 거죠. 돈 먹고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수랑은 대권 갈 때 손을 안 잡는다. 그리고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도 지금 20, 30대 한번 기준으로 보자면 20, 30대가 보수 지지에서 거의 돌아서가지고 20대가 잠깐 오다가 또 돌아섰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보수가 주로 안보를 얘기하는데 자 이명박 정권 때 그때 연천 폭격 들어왔을 때 벙커 회의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군면제, 정은찬 국무총리 군면제, 정정길 비서실장 군면제, 원세훈 국정원장 군면제, 핵심 안보 회의는 전체가 면제였습니다. 그럼 네.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벙커 가갖고 회의하면 원래 벙커라는 거는 전쟁에 대비해서 폭탄 떨어져도 최고 지휘부다 헤드쿼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조금 이렇게 이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20, 30대가 볼 때 맨날 안보 외치는 그 세력의 수장들이 다 군면제인데 차라리 좌익들은 운동권에 하다가 그 뭐 국가관법 걸려가지고 징역형 받아가지고 군면제 된 거에 대해서는 20, 30대들이 크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여긴 다 면제 사유가 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빠지는 방법들이. 그래 놓고 무슨 안보냐. 그러면서 이런 이중 작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 허리 아픈 사람, 심지어 무슨 피부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눈이 짝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뭐 짝불알은 없습니다. 남들이 잘 납득이 못하는 이상한 면제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군 산업 비리, 방산 비리 거의 다 이 보수층 같이 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군 뭐 비리 그렇죠. 같은 그 게. 사람들이 다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오늘 그 지금 북한이 SLBM을 갖다가 이렇게 거의 성공시켜 가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저 부분이 앞으로 3, 4년 걸릴 거라고 큰 소리 치면서 마치 뭐 얼지 포커스 가디안 훈련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TV 나와서 떠드는 무슨 뭐 자칭 안보 전문가,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국방부에 장단 맞춰서 그 수익이 나팔수 노릇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창피해지고 있는 거죠. 자, 학생기까지 이렇게 팔아먹는 집단들이, 이 떼먹는 놈들이 이걸 보수라고 하면서 안보 운운하면 한마디로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나라 안보는 도둑질들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래야 자꾸 무기를 사는 거니까. 북한의 위협이 좀 있으면 그러면 과연 자주국방이라는 것도 결국 도둑질해 먹으려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좀 그러니까 들어요. 이런 게 굉장히 역겨운 겁니다. 안보 외치는데 군대도 안 가고 방산비리 해먹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부분들을 젊은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데 보수는 딱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이제 우병우석하고 이번에 조선일보 뭐 이제 다 이름이 공개돼서 오는데 아, 그럼요. 뭐 송영 주필하고 네.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자 송영 주필 뭐 망해가는 대우조선에 거기에 뭐 빨대 꽂아가지고 호화 그 비행기 타고 다니고 완전 영화의 내부자들 아닙니까 이거 하는 짓 보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수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송영을 비판, 저도 송영을 엄청 비판했습니다. 저런 언론인이 무슨 저거 있냐, 저러니까 김영란법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병우 수석이 받은 의혹 그건 또 말끔히 해소되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죠. 그럼 막 치고 봤는데 한참 보수 농객들이 이제 우병우 수석 편에서 송영을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와 우병우 수석과 이 보수 세력이 정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정신병자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패 의혹을 까발리는데요. 부패한 사람이 부패 의혹을 까발리지 못합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서로가 총을 쏴서 같이 준 그게 제일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국익 전체 볼 때는 정말 큰 이익인데 일반 정상적인 국민이 볼 때는요. 야 보수 정권도 저렇게 썩어 빠졌고 보수 언론도 썩어 빠졌고 이 보수 전체 안 되겠구나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둘이 싸우면서. 물론 저는 양쪽이 싸우면서 다 까발려지는 게 국익 전체는 좋지만은 이제 보수 정권 만드는 길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다. 정권도 썩었어, 언론도 썩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저 우병우 수석을 좀 비판하니까 어제도 누가 아주 저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뭐 보수 언론들을 까주십시오. 뭐 이렇게 댓글을 계속 올려요. 그래서 초점을 거기에 맞춰 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그렇게 모르나. 헛수고 좀 하지 마라 댓글로. 뭐 반길 조심하라는 놈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박 대통령을 한때 옹호해서 마치 박 대통령의 나파수처럼 했다고 비판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받아들이겠어요. 자,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길이 그러지 않고 부패한 친구들이 주변에 자꾸 나타나고 그러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일에 대해서 이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달고 가고 그 우병우하나 아니면 나라가 안 굴러간다 그러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버티는데 제가 이제 비판해야죠. 자, 저는 유병헌 때도 비판을 했고 성완종 때도 비판을 했고 지금도 비판을 합니다. 자, 저는 롯데 골프장에 사드가 가는 것도 비판을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자유경제원이나 정경련이 왜 남의 골프장에 사드 옮긴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니 뭐 입도 안 사익을 벌리고 침해한다고 있대요. 말을 안 하느냐. 저만 지금 페이스북에서 쓰고 있고 이 기업 대변하는 사람들 입도 안 열고 있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역할하지 마라. 정부 시장에 맡겨두라는데 아니 팔 사람은 지금 입도 딸싹 안 했는데 정부가 마치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걸로 옮기는 것처럼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하는데 당사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인자가 자살해버렸지만요. 이후에 그 골프장으로 거기 사드가 갈 건가 우려도 돼요. 지금 뭐 골프장, 롯데, 뭐 대우조선 다 엮어 있는데 이런 부정부패에 칼을 들이대려면요 그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런 사람 없다 그러는데요. 자기들 주위에 없겠죠. 자기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청렴하게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수라는 그 틀에서의 그 해먹는 구조에 못 들어가니까 자기들 눈에 안 띄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부정부패 옹호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 왜 없습니까? 다 찾으면 있죠 분명히. 참 제가 이 나라가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야당이나 제야나 진보라는 것들은 종북 아니면 친중이고 이 보수라는 사람들은 친기대권, 부패 옹호 세력 이런 부분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 다수가 그렇고 자 그러면 이 부패와 친중 종북 이 사이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 이제 마음이 이 보수한테는 분명히 떠나고 있고 사실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상황인데 저 더민주하고 저 박지원 저기가 그냥 사드를 반대하러 밀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은 이쪽보다는 덜 부패한 건 맞죠. 야당 쪽 사람들이 재산 관계나 저가 볼 때. 근데 글로 마음이 못 가는 거는 저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를 걷어내려고 반미 사드 반대해서 지금 중간에 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겠다고 이제 나오는 말들이 경제는 진보, 뭐 안보는 보수 이제 요즘에 그게 유행됐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개혁 보수 이야기할 때 그 말 했는데 제가 말할 때는 아무도 쳐다도 안 보다가 요즘은 다 그 말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무슨 저작권 주장할 수도 없고 그래요. 실제로 뭐 안철수 씨가 그 얘기했었는데 뭐 안철수 씨는 전혀 안 지키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하고 뭐 손학규 씨도 또 나온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대선에 했을 때는 표라는 걸 의식할 수가 있는데 호남의 표나 호남의 지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선거가 가능하겠냐. 항상 아슬아슬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호남에서 10% 정도 얻어가지고 이제 108만 표 이긴 건데 보수란 사람들의 이 호남에 대한 차별의식은 정말 일베에 나오는 글이 그냥 나오는 글이 아니에요. 호남 차별이라는 게. 명백히 호남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쪽은 아예 제끼고 가는 겁니다. 제끼고 가요. 그럼 너희는 90% 찍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어떻게 만드는 거며. 그러면 경상도에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 90%를 찍어줍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점점 이 PK와 TK 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호남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데나 가서 김대중 개새끼야 봐 이래가지고 어떻게 표를 얻냐. 근데 그러면은 지금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이 광화문에다가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동상 세우려다 갔다가 욕을 워낙 얻어먹어가지고 지금 좀 유보 상태로 왔는데 새누리당의 보수 쪽 후보라는 사람 치고 김대중 개새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표 계산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정현 대표 바로 김대중 총식 가서 뭐 이호 여사한테 엎드려 절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메이저 리거들은 다 김대중 모시고 다니고 찬양하고 다녀. 제가 너무 과도한 찬양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래가지고 우리 표에 도움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근데 거기 못 들어간 마이너리그는 계속 김대중 개새끼 해봐가지고 저는 이게 묘한 이 좀 공생관계로 보여요. 윗대가리들은 김대중 찬양하고 다니고 호남에 숙이고 다니면서 표 구걸하고 다니고
실제로 표 오지도 않는데 이 밑은 계속 김대중 개새끼야 해보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이 고립이 되면서 평생 이 새누리당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좀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이 구조가. 그런데 그 일베 같은 데서 김대중 개새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목적하고 뜻하는 바가 뭐 때문에 저보고 김대중 개새끼 해봐라고 한 사람이 한 몇백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에 그 창당 추진위원으로 뭐 강제 영입되다시피 해서 들어갔다가 그래갖고 2002년에 노무현이 후보 될 때 10월달에 탈당했어요. 탈당할 때 제가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으니까 찾아보면 기록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래 그런 당이 아닌데 노무현 그 친노 패거리들이 들어오면서 당을 장악해버렸는데 당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념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한 거죠? 그래 와서 또 보니까 저쪽에는 서로 죽이려 하니까 그는 저는 그래서 이 보수로 가면 내가 애초에 잘못된 집을 갔구나 절로 가서 내가 새로 깨끗한 개혁 보수를 해야 되겠다 와서 이 동네 와서 보니까 또 이 동네에도 보니까 이게 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아주 썩은 내가 불풀 납니다. 저는 김대중 개새끼야 해봐 수준의 칼럼을 썼어요. 제 실명으로. 왜냐? 김대중은 민주화 운동의 그 상징성으로 집권한 사람인데 이분이 하는 행태가 완전 반민주적인데 정치하는 행태가. 그래서 제가 김대중 당신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김대중 쪽에서는 가장 이 짜증났던 칼럼이에요. 뭐 김대중한테 햇볕 정책 공격한다? 별로 그거 아파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제가 칼럼을 써서 거의 개새끼야 수준으로 했는데 왜 저는 희한한 게 저나 황소라 같은 사람한테 계속 김대중 개새끼야를 요구하냐 이거죠. 새누리당 윗대가리들은 전부 다 김대중 찬양하고 다니는데 거기다가는 또 욕을 안 해요. 거기다가는. 아니 그런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중에서 운동권 출신의 의원을 하다가 지금 이 더민주의 원내 대표를 하는 양반들 3선 4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과거에 전대협 한 총련에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런 것만 캐고 쫓아다녀도 수두룩할 건데 왜 황장수하고 베니지한테 맨날 아니 22년에 제가 이 이념적 정체성이 희미하다 도대체 뭐냐 밝혀라 하고 대선 후보한테 감히 7명을 데리고 같이 탈당을 해서 내가 주도해서 그랬는데 나한테 아직도 황장수는 무슨 좌빨이고 무슨 김대중 어쩌고 이러는데 뭐 좌빨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경제개혁을 주장하니까 나보고 그런 부분으로 좌빨이라면 그건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김대중이 무슨 똘마니도 제가 그 뒤로 저쪽 동네에 한번 쳐다도 본 적 없고 오줌도 그쪽으로 뭐 좀 쌌지. 그런데 그걸 갖고 그 10 몇 년 전으로 다 따지면 한번 봅시다. 지금 새누리당에 이재호는 그 정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민중당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 김무성 대표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민주협 할 때 운동권의 핵심 아주 본인 스스로 운동권 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자 남경필이하고 원희용이는 뭐 그것보다 더 심하게 했지요. 자 그런데 와 베니지하고 황장수한테만 역사를 한 10몇 년씩 끌고 올라가가 아직도 떠들고 있냐는 건데 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면요 두려워서 그런다고 봅니다. 오늘날 브로커 보수, 부패 보수의 끈앞을 용역 보수, 하청 보수들이 이 보수 진영의 누구도 황장수나 베니제처럼 이런 식으로 보수를 계획해야 된다라는 이 자기 돌팔매질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니까 한마디로 여태까지 거의 경쟁 없이 이 바닥에서 약간의 하청을 해서 떡고물이나 받아 먹으면서 맨날 논리적인 발전도 없이 한마디로 개혁도 없이 허구헌날 주구장창 보수 정권 바뀌면 이명박 밑에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박근혜 밑에 다 붙어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좀 털어보자고 롯데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부패가 있으면 뭐 어느 정권이든 가야지요. 그런데 둘 사이는 그렇게 나쁜데 그 사이에 이명박 밑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박근혜 밑에 붙어서 또 박근혜 보수가 옳고 이명박이 뭡니까 명빠라 그러나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저것들이 도대체 사람이냐 이런 건 좀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그런 것도 전부 다 뭔가 좀 저는 이 보수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데 장애 보수라는 게 뭔가 좀 상당히 많은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확장을 할 수 없도록 자폐화되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이 조종하는 거 영화 미국 영화 만추리안 칸디데이트인가 보면 북한의 포로가 됐던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 세뇌 조정을 비워서 미국 정치에 대통령 뭐 이런 거 암살을 하려고 하는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수를 세뇌시키냐? 저는 이 부분에서요 재벌 보수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노예로 부려먹으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확장해서 성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호남과 김대중에 대한 이 아주 적개심. 김대중에 대해서는요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게 확장에 가장 도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나 저 김무성처럼 김대중 만세 부르고 다니는 것도 좀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대중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뭐 가지고 지지했냐? 그 중에서 다 햇볕정책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김대중의 행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국 사회의 흐름이었던 군사정권 시절의 민주화 운동의 그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김대중이나 김영삼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 그건 사실은 민주화의 흐름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냐는 거죠. 예, 과거에 한국이 예를 들어서 그 타이에 의해서 사실상 해방되다시피 해서 그 다음에 곧바로 전쟁을 겪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경제 기반은 다 무너졌을 때 한국이 성장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를 맺고 차관을 가져오고 또 그 속에서 이 작은 자원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 분야에 넣어서 통제해서 대기업들, 재벌들을 키워줬죠. 재벌들이 그 덕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 시스템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이게 매우 효율적이죠. 필리핀 같은 시스템이었으면 경제 성장이 불가능했고 대부분의 아프리카들이 그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유엔이나 세계경제학계에서도 일정하게 저개발국이 중진국 초입까지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그 효율적이고 부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완전히 부패가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런 이 성장의 과정에서 부패가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 속에서 이 자원을 집약을 해서 가능성을 심어주면서 끌고 오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싱가포르이 성장한 부분이라든지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이 정도 온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효율적인 이 선택과 집중과 또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했죠. 근데 경제가 일정하게 성장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는 거고 그때는 이 체제를 민주주의 요구로 바꿔야 되는데 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민주화 운동이 생기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결국 군사정권을 중간에 잠깐 더 연장한 다음에 YSDJ 한트를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부분은 한국의 경제와 이 또 민주주의가 사회체제가 수렴해가는 긍정적으로 수렴해가는 이 해결의 변증법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아예 이해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해를 못하니까 인정 못해. 예를 들면요. 김대중 그렇게 욕해도요. 뭐 5.18은 좀 너무 5.18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빼는데 유신 때 김대중이 3년을 감옥 갔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 주장하다가 3년을 감옥 갔고요. 김지하 선생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지만요. 그분은 5년을 감옥 갔어요. 5년을. 그리고 김경재 총재는 16년간 미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여권을 뺏겨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항한 건 분명히 정당한 거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를 준 게 이른바 문민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민정부 때 이제 뭐 김영삼 정권이 김대중 정권 때 많이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해낸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인사청문회. 이건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인사청문회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이 부패 기득권 세력들 만천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만 했다면 네. 다 줄줄이 낙마해버리고 예. 하도 낙마하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를 또 뭐 비판하는데 제가 제일 이 정권 들어서 의의가 없었던 부분은요. 정권 초창기에 박근혜 정권에 초대 장관 임명자들이 줄줄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이런 공작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서 상당수는 탈세부터 비롯해서 백력 비리, 뭐 투기, 뭐 이런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부동산 투기부터 뭐. 그런데 한마디로 한국의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과도한 어떤 이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놈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당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앞장서서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동업 씨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재판관입니까? 그분 제가 물러나야 된다고 했죠. 왜? 아무리 무슨 저 판공비에 따라서 그냥 월급처럼 나오는 이 뭡니까 정보비 같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걸 투명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원칙이다. 그러나 내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또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 명이 무슨 뭐 또 방사롭게 그것도 비판하니까 또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대한민국의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이런 어떤 보수 문제에서 저들 편의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이렇게 높은 과도한 수준의 청문회를 하고 당사자를 끌어내서 빨가벗겨서 샅샅이 그냥 난도질을 하는 이런 청문회가 필요 없다 하면 전부 다가 여론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보수의 실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하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인사청문회 때 드러나는 수준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논문 표절로 그냥 교육부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이 정권은요. 논문 표절,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 예. 이거 그냥 기초로 넘어가요. 정부 예. 필수로. 그럼 국민들이 이걸 모르냐. 예. 알죠. 예. 그 알기 때문에 지금 저 친중 거의 종북하는 더민주 지지율이 20-30%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예. 때문이에요. 예. 부정부패를 싫어하는 국민들 예. 마음을. 그럼 이거를 그냥 덮고 간다? 네. 덮고 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덮고 예. 갈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죠. 예. 오늘도 뭐 보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에 18억 3천만 원, 매년 5억을 갖다가 쓴 걸로 나와 있는데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냐고 하니까 이분이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베푸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뿐이다. 근데 이것도 또 오늘 또 보수들이 옹호합니까? 1년에 5억을 썼다고요? 예. 생활비로. 한 달에 5천만 원? 예. 그러니까 참 눈높이라는 게 있죠. 눈높이에 맞아야죠. 눈높이에.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그 사람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말 국민들이 상식 수준에서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옹호하는 겁니다. 제가요 2014년에 땡볕에 40일간 유병헌이 돈 먹은 여야 그 다음에 고위관료 법조인들 다 사법 처리해라고 이렇게 여의도에서 시위를 하는데요. 제가 진짜 그때 이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 좀 환멸을 좀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에서 저는 박근혜 정권이 이 부분을 가지고 부패 척결에 나서서 이 좌우의 부패를 척결하면 박근혜 정부가 다른 계획할 필요 없이도 그야말로 칼자루를 쥐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청소했고 또 역사에 남을 동상을 하나 세울 만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요. 정말 제가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야,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길거리 보수들 중에서 한 소장 고생한다라고 와서 제대로 동참해준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밴 대표는 그때 우리 집회 때 와서 연설도 했죠.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유병헌님도 그렇고 뭐 재벌기업도 그렇고 자 보수는 원래 부정부패 개혁을 안 하는 집단이다. 근데 보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될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바로 인터넷의 포탈 개혁하고 연예산업 개혁이거든요. 이 두 곳이 어떻게 보면은 좌경화의 그 본거지 아닙니까? 이 포털과 연예계가.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맞이죠. 근데 여기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거 완전 부정부패고 독과점인데 이거는 정권이나 보수의 이익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일인데 왜 못하냐? 처음부터 개혁이라든지 구조조정, 정의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고 해본 적도 없고. 아, 생각도. 그러니까 보수 정권 9년 차인데도 포탈하고 연예개혁이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하려고 했었어요, 몇 번이나. 근데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이 개혁이나 이 정의 실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력이다 보니까 자기들 이익에 맞는 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능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단지 유능하니까 부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부패를 옹호하니까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자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보수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 것인가. 저렇게 정권 창출에 지금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친박을 세워가지고 반기문이 만들든지 해서 당 대표 후보로 꼽아서 뭐 개헌이 되면 하고 개헌 안 되면 그거라도 어쨌든 밀고 가서 해보자. 지지율 제일 많이 나온다. 지금 그 목적 하나에 우병우 못 바꾸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권 흔들다 소리가 그 소리지. 우병우 빠지면 그 구도에 차질이 생긴다. 그런데 진짜 국민들한테 열화 같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자기 밑에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부패한 사람이 있다면 이광요처럼, 이광요가 첫건 친구가 돈을 받았는데, 예? 이광요를 몇 번을 만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좀 빠져나가려는데 끝까지 안 만나주고 자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사법 처리를 하려니까 자살하고 난 뒤에 부인이 시신을 갖고 갔다 해도 그것도 끝까지 이 사법 처리의 절차에 따라서 해서 나중에 줬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가장 깨끗한 개혁이라는 것이 부패 척결로 인해 가지고 보수가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마디로 내년 대선에 보수가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들이 부패해서 아니면 다 섞여버렸는데 누가 누구를 부패 척결한다 하기가 힘들어서 박근혜 정부 수없이 부패 척결 사정을 시도했죠. 매년 한 번씩 한 거 안 같아요? 작년 초에는 뭡니까? 이완구 총리가 들어가 부패 척결 하다가 성한종 리스트로 그냥 본인이 그냥 가가지고 지금 뭐 이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고 고전을 하고 있고.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올해는 또 뭡니까? 지금 롯데 수사를 하면서 또 갑자기 또 부패 척결. 나는 뭐 이번에는 기대도 안 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눈꽃만큼은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뭐 했습니까? 사자방 뭐니 하다가 자, 그전에 또 잘 나갔을 때 철도 비리 개혁하고 어쩌고 했을 때 부패 척결 했어야 될 건데 어지부지 되다가 뭐 했습니까? 세월호 터져버려갖고 맛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면 부패 척결하는데 그거는 부패 척결이 아니라 코너에 몰렸으니까 급 좀 줘서 깨끗한 놈 어디 있냐? 깨끗한 놈 없으니까 우리말 잘 들으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부패 세력과 전쟁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수석을 그만두게 하고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딱 앉혀보세요. 민정수석에. 조선일보 얼마나 겁먹겠어요. 그냥 끝내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 눈에는 더러운 보수 정권과 더러운 보수 언론끼리 싸우는구나. 이제 안 되겠다. 더민주로 가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자, 그렇다면 이 변 대표 지금 보수라는 실체가 현 시점에서 뭐 얼마 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몇 년 전에 대유행을 했지만은 보수란 무엇인 겁니까? 지금 사실은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게 보수주의의 가치죠, 정확히. 예. 근데 이대로 가면요. 지금 솔직히 더민주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중공체제로 편입시키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 지금. 네, 불안하죠. 그러면 정권을 뺏긴다는 얘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도 없다 그러면 보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목숨을 걸고서라도 최소한 저 더민주로 정권 나오는 막아야 되는데 막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맨날 해먹겠다. 이거 지금 우리가 쭉 설명했는데요. 예. 더민주 집권을 저지하고 보수 정권 창출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말한 거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수 비판한 거에 대해서. 부정부패 좌파보다 더 세게 척결을 외치고 쓸데없이 호남 김대중 막 증오심 적게 드러내지 말고 정확히 공과를 평가하고 김대중 공과를 평가해서 오히려 그러면은 김대중 지지한테 호통을 칠 수가 있어요. 공과를 정확히 평가하면은. 햇볕 정책 같은 건 더 세게 비판하고 민주화 공론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역 차별 그런 거 하지 말고 호남 보수에서요 지금 호남 출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권의 뭐 대선 후보들 주변에 제가 이런 제안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 6급, 5급 이상 공직자나 공기업부터 인사 차라리 할당제를 해라. 인구 비례로. 각 지역별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뭐 공무원들 어차피 백스 갖고 올라가는 게 줄 서 갖고 올라가는 게 많은데 그렇게 가느니 인사 할당제를 갖다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는 그런 걸 할 필요 없고 위에 올라가면서 지역별로 적절하게 인사 할당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호남에서 표가 굉장히 나올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뭐 여기에도 배단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보세요.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한국은 미국과 혈맹과 동맹으로 가야 된다부터 사드부터 뭐 전시작전권 짜고 안보와 관련되는 부분에는 안보에 위해가 되는 방산 비리나 부패를 척결하고 튼튼하게 하자는데 내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일을 같이 해왔어요. 수많은 집회도 나갔어요. 통진당도 해산하자는데 동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경제개혁, 즉 지금 한국의 대기업 재벌들이 과거에 정치권 밑에 있다가 이제는 정치권을 뒤에서 주무르면서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 이런 선출에도 관여하고 있고 꼭 보수 진영을 미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보수인 것처럼 포장만 쓱 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좌파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수상스러운 안보에서 수상스러운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 정권에도 노무현 정권이 집권했을 때 뭐 솔직히 한국 최고 재벌이 주무르는 정권이다 이런 소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정책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이 중앙일보하고 JTBC가 문재인 정권 만든다는 얘기가 설이 파다하거든요. 설이 파다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의심을 살아둬요. 그 중앙일보 오너가 누굽니까? 홍석현 보관그룹 회장 재벌 아니에요? 재벌이 문재인 정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정치에 개입을 해서 간이 배밖에 나와서 국민들이 한 표씩 던져서 예를 들어서 1인당 한 표씩 던져서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돈을 1억에 한 표씩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정치와 경제, 사회 시스템, 정부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부분을 시정을 하고 공정하게 경제를 운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좌파라면 대한민국에는 제 말고 왼쪽으로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가 좌파라면 정상적인 사회에서 그것이 한마디로 우파라는 놈들은 그럼 뭡니까? 재벌 앞잡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 오늘 그 국민의당 지지자인 공희준이라는 농객이 50-50을 들고 나와라. 대한민국의 트럼프가 되려면은 50-50이 뭐냐? 공무원 숫자 50% 감축, 공무원 월급 50% 감축. 자 이거 사실 우파식 개혁입니다. 작은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파격적인 정부 개혁을 하려면요. 웬만히 청렴해서 할 수가 들어가자마자 공무원한테 죽는 거죠. 지금 우병우 정도 보면요. 뼈도 못 추리죠. 그렇게 하다가는. 이거 웬만히 깨끗해서 못하는 개혁입니다. 저거는. 저게 우파식 개혁이거든요. 지금 공희준이 주장하는. 네.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그걸 하려면은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개혁이에요. 저거는. 그러면 뭐 현재 언급되는 대선 후보들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겠네. 공희준이는 안철수 지지합니까? 아니요, 요즘에 좀 안철수한테 좀 돌아선 것 같은데 안철수 제가 볼 때는 할수 현재는 공희준 본인이 대통령 돼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정도 개혁은 그러면 우리가 보수라고 한다 저거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50% 감축, 공무원 급여 50% 감축.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되고 누구보다 부정부패를 마치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보수의 가치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못하니까. 오늘 뭐 정리를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했는데요. 저는 지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한 것만 시정을 하던지 시정이 안 되면요. 시정이 안 되는 사람을 제끼면요. 워낙 저 더민주 이쪽 박지원 거의 중공에다가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자고 주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손쉽게 정권 만들 수 있다. 이걸 잘 바꿔서 들으면요.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년 대선에서 사드 배치 반대하거나 전시작전권 이양을 받자 하는 사람, MD 반대하는 사람, 미사일 방어, 그 다음에 주한미군 분담금 못 올려주겠다. 뭐 주한미군 나가면 나가라. 평화협정 주장하는 사람,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발을 못 비치도록 할 겁니다. 반면에요, 기존의 보수라고 자칭을 하면서 이 한마디로 이 진정한 보수가 개혁되고 제대로 된 이 개혁이 보수 내부에서 나오는 부분을 막고 있는 브로커 하청업자 양아치들도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놈들하고 붙은 놈들도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대기업이 뒤에서 좌지우지 하는데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정치권에 있는 놈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놈들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진보와 제대로 된 보수를 볼 수 있게 될 건데, 저는 양쪽의 빠돌이들이나 국민들 대부분이요, 제대로 된 진보나 제대로 된 보수를 구경한 적이 없어요. 머리 털라고 태어나서부터 본 적이 없어요. 오리는 처음 본 동물을 보고 부모인 줄 알고 쫄쫄쫄 따라다닌다지 않습니까?
완전히 도둑놈을 보고 이거 보수라고 따라다니고 종북들을 보고 그냥 이게 진보라고 따라다니는 현상이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머지않아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려지고 이제 국민들도 한 번에 딱 보면 이제 완전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자유경제원이 뭐 우매한 대중들을 자기들이 뭐 계도하겠다는 자기 엘리트로 얘기예요. 그 귀족이라고 이야기. 제가 포털하고 싸울 때요. 그 뛰어난 언론학자들이요 다 헛소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포털하고 뒤에서 딜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요. 냉정한 제3자 공부 안 했지만요 딱 떨어져서 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요. 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권력에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이 오히려 정확히 판단할 겁니다. 내년 대선 때는. 그리고 어디 붙어 있는 그 보수 쪽 지식인이라든지 저쪽 문재인 쪽에 붙어 있는 저 친노 이런 지식인들이요 다 헛소리할 겁니다. 자, 미국 대선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참 저래도 샌더스가 좀 사회주의적인 속성이 조금은 있지만은 개혁적이다고 이야기했는데 저게 힐러리를 지지해버리더만은 나중에 보니까 재산 공개도 안 하고 미루고 있고 나 후보 그만뒀다고 별장을 3채나 샀어요. 내가 저 인간을 갖다가 야 미국도 저 인간이 저런 애인데 이제 미국에서 샌더스의 의견을 받아서 진보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힐러리가 말입니다. 밥 먹고 거둔 돈이 400억에 가깝고 재단으로 받아들인 돈이 1800억에 가깝고 이게 마치 말입니다. 용역 하청회사예요. 남편이 재단에 돈 받고는 마누라가 일 봐주고 국무장관으로. 이런 게 미국에서 이렇게 지속되면서 미국 국민들이 그 문제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왜곡시키는가 하는 걸 못 느끼는 걸 보고 미국의 민주주의도 틀리다. 그래서 제가 문제 많고 좀 또라이라도 트럼프가 미국의 정치를 정치판의 흙을 뒤집어 버려야 된다. 저는 변희재 대표와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보수 진보 양쪽에 특히 우리가 이 보수 쪽에 더 많이 하는 이유는요 보수 쪽의 격토를 해버려서 한번 좀 창조적하게 핵폭탄이 떨어져서 이쪽에 정리될 인간들은 정리가 되고 진실이 뭔가를 국민들이 알아야 보수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종북이나 좌파 세력이나 사드 반대하는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 이양받자는 놈들한테 정권이 안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100% 내년에 정권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어지럽히는 쓰레기들이 누구인가를 하나씩 폭로해가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또 좀 내일부터 씹는 놈들 엄청 늘어나고 뒤에서 저놈들 어떻게 손 좀 봐야 되나 생각하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별로 구린 게 없어서 뭐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그 정권 재창출 그 보수 인사들도 그렇고 뭐 보수 지지층도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송한 내용 보십시오. 이 방법 말고 정권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지금 이대로 가서 어떻게 창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판한 부분들을 시정하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사람 제끼면요 정권 재창출은 쉽다,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좀 개거품 물었습니다만은 곰곰이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의 본질이 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되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희재 대표 감사합니다.